반갑습니다. 2026년 그 매핑 한국사 커리큘럼 영상을 지금부터 좀 촬영을 하고,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수험생분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 해커스 학원에 오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기 아래층 보면 막 그 학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학원들 중에 이 꼭대기층에 있는 저희 학원을 선택해 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국어 영어 선생님들이랑 얘기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학원 선택하신 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해커 선택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2026년 강의 커리큘럼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 수업을 일반적으로 다른 수강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 수험생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석 한국사라고 하지 않고 매핑 한국사라고 해요. 일단 매핑 한국사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좀 풀어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목차는 첫 번째 좀 매핑 한국사 소개 좀 하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군지, 왜냐면 좀 길게는 1년, 또 짧게는 뭐 한 현장에서 4개월, 6개월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업 다 듣고 나서 수강 후기 올리는데 뭐 이중섭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올리거든요. 제 이름은 이중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고 그러고 수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핑 한국사, 그 다음에 매핑 한국사가 뭔지, 이 학습 방법의 장점, 이런 것들 얘기 좀 해드리고요. 매핑 한국사에 대한 얘기 계속 좀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이제 여러분들은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시작하면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다음 시즌은 7월이거든요. 그럼 7월에 나는 뭐를 해야 되고, 또 9월에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커리큘럼들을 상당히, 왜냐면 학습 계획을 짜셔야 되니까 수험생분들 입장에선 그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꼭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본인의 학습이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예를 이따가 들 텐데, 정근대사 수업을 5, 6월에 해요. 근데 저희는 7, 8월에 근현대사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기본 심화반이 없어요. 그냥 올인원이라고 해서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4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론에 집중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학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국어랑 영어는 어학이기 때문에 이론을 짧게 하고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사는 실전 감각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개념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문제를 다 맞추세요. 그러니까 개념 수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문제풀이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문제풀이도 결국 그 배운 이론을 문제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는 거지, 뭐 문제 응용 능력, 실전 감각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한국사는. 그러니까 뭐 근초 강의 뭐 했다, 외우고 있으면 그냥 맞추는 거고, 못 외웠으면 까먹으면 틀리는 거예요, 한국사는.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반복해서 문제를 통해서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학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걸 가르쳐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도 없고요, 사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 한국사 강사들은 다 사기예요. 어, 그냥 암기 제대로 잘 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근데 여기 뭐 보면 전근대사, 근현대사, 그다음에 기출 300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론 수업에 집중만 해주시면 돼요. 기출과 300제 이후에 진행되는 모의고사 이런 수업들은 요 앞쪽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제가 이따가 좀 장시간 얘기할 텐데, 우리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험생분들이 착각하는 게, 공부하다와 동의어가 반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와 반복이 왜 동의어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는 거는 반복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공무원 업무라는 게 계속 뭐죠?
반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또 여타 다른 시험과는 조금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능검 이런 거와도 이따가 좀 잠깐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 한능검 1급 자격증이 있다고 공무원 한국사 공부 소홀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요. 한능검과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왜 다른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부분도. 제가 요즘에 수업 양이 많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요즘에 지방직이 다가와가지고 수업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어요. 자, 매핑 한국사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죠? 감상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게 얘기할 때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로 한국사를 26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입시할 때 동아시아사, 뭐 이렇게 역사 과목을 다 아울러서 한 거는 한 15년이고, 이제 공무원으로 넘어와서 지금 11년째. 그러니까 10년 가까이는 이제 공무원에서 한국사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한국사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뭘 느끼냐면,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 학력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학력이 중요하진 않은데, 또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하는 거니까 너무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서강대 사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교에 대한 이 강한 애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고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은 논문을 쓰진 못하고 수료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석사학위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석사학위는 제가 뭘로 썼냐면 무장독립투쟁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일제시대 파트가 조금 강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시겠지만 뭐 정근대사가 약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지식의 총 분량 중에서 그 일제시대 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제가 가진 지식을 무시할 수 있는데, 뭐 저야 제 지식 중에서는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높다. 그리고 학생들도 수업을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대한 만족도가.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경험하지 못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한국사 강의를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입시학원에 있을 때인데 뭐 했었어요.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의미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서강대 사학과 고대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이수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는 어떤 믿음을 드리고 출발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강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업의 집중도도 높아지거든요. 근데 강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꾸 그냥 그렇잖아요. 그쵸? 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수업이 자꾸 정신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핑 한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매핑 한국사는 이게 텍스트를 지향하고 그래프나 구조화 시키는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암기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신 이제 훌륭한 뇌과학자나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뭐로 되어 있는 게, 사진이나 이미지나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기억이 오래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재에 빨간 장미라는 글이 있다고 봅시다. 빨간 장미. 그러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 글로 빨간 장미. 근데 실제로 사진에 빨간 장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일주일 전에 본 장미의 색깔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로 빨간 장미를 외운 사람하고 빨간 장미 사진을 직접 본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기억이 더 오래 가겠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빨간 장미 그 사진을 본 사람이 빨간색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교재를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교재가 지금 공무원 한국사 교재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전 선생님이 더 많이 팔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좀 그러시는 바람에 제 교재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한 1월부터 많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뭐 그건 넘어갑시다. 또 예민한 문제니까. 하여튼 시각적으로 구조화 시켜놨고 핵심 내용이 잘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오늘 수업 들으시면 바로 느낄 거예요. 아, 참 이 책이 가독성이 좋구나.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참 완성도가 높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느끼실 거고요. 그다음에 시대별로 맵을 잘 구성해 놨어요. 그건 교재 이따가 보시면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 매핑 학습법은 지금 바로 이어서 얘기하면 그 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해도가 높아져요. 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시간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핑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스마트폰에 캡처하듯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제 교재가. 그러니까 이게 파편적으로 어떤 이렇게 단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진행되고 단어를 머릿속에다 넣는 수업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타임라인이 한번 쫙 되면 이게 이 중간에 어떤 하나가 휘발되더라도 이게 묶음으로 돼 있어서 휘발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저장 시간의 장기화 측면에서 보면 매핑 학습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이 공무원 한국사가 왜 어렵냐면 이게 공부를 안 해서 틀리시는 수험생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문제를 틀린 게 아니고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과목을 하니까 5과목을 해야 되니까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시간 배분하시다 보면 이제 한국사를 조금 잊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가 또 특징이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현대사를 나가다 보면 삼국시대 왕의 업적이 잊혀질 수도 있죠. 당연히 잊혀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잊혀지면 문제가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를 얼마나 많은 단시간 내에 많이 넣느냐의 승부가 아니고 들어간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내신 같은 거 볼 때는 내일 국사 시험이면 오늘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고 그냥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이게 적어도 길게는 한 1년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물론 그 중간에 반복을 하겠지만 1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부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들어간 내용이 안 잊혀지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넣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조금 들어가도 이 정보가 길게 유지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억 저장 시간을 장기화하는 데는 매핑 학습법이 좀 좋다. 이렇게 우리 뒤에 수험생분 저기 사람이 얘기하면 얼굴 보고 계셔야 돼. 알겠죠? 그 저기 이성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헤어져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얼굴을 봐야죠. 그래도 눈을 봐주면 좋아요. 그렇죠? 왜?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진실인지 거짓인지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고 있어요. 눈. 사람이 말할 때는 눈을 보자. 자, 내용 한번 해볼게요. 학습 방법을 좀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오래 할애할 텐데, 이제 학습이라는 말은, 매핑이라는 말은 마인드맵이 돼 있다는 거고, 이제 학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공부한다, 학습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공부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이 학은 배울 학이에요. 그쵸? 써볼까요? 이게 배우다 이런 뜻이 있죠. 동사형으로 쓰면 이거는 익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익힐 습자니까. 그러면 배우고 익히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수업 시간에 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놓고 봅시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학이 주가 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학이 주가 될까요? 습이 주가 될까요? 이거 학이 주가 돼요. 습은 사실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신 후에 복습을 한다 할 때 그게 이제 습자를 쓰는 거예요. 다시 익히는 거죠. 그게 복습이에요. 예습은 미리 익히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수험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 수업에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만 있지 않아요. 수업은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단점이 뭐냐? 수업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2개월에 끝내는데 왜 너는 4개월을 하냐? 네가 뭔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또 무슨 얘기지라? 정치사를 수업하는데 너무 말이 많다. 뭐 하여튼 이런 게 단점이에요.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라는 강사가 있고 B라는 강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수험생들은 저도 수험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강사가 좋냐? 강의 짧게 하는 강사가 좋아요. 요약 잘 해주는 강사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탁탁 나올 것만 정리해주는 강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멋있고 예쁜 강사예요. 저도 알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떤 A라는 강사가 강의 수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강좌 수가 이론 강의가 한 70강 정도로 끝난다 이거예요. 70강. 이론 강의가 70강 정도로 끝난다. 근데 B 강사는 120강 정도를 해요. B 강사가 누군지 예상이 되죠? 이렇게 된다. 그럼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강사를 선택을 해요? 당연히 A를 선택하죠.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0강 강의를 강사들은 70강으로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많은 수험생들한테 선택을 받으니까. 강사와 수험생의 관계는 갑을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왜냐면 여러분들은 강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강사는 학생을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수강 후기를 쓰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강사 좀 마음에 안 드는 강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업 듣다 보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수험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을이기 때문에. 갑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왜 이중석은 줄이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느냐?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안 줄이거든요. 강의를. 계속해요. 욕을 처먹으면서. 길다는 욕을 계속 처먹으면서 26년째 처먹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요. 이렇게 고집스럽게.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에 문제가 있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70강 안에 한국사가 끝나려면 일단 매우 스피드 있는 수업이 진행돼야죠. 그럼 스피드 있는 수업을 추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뭐는 버려야 될까요? 이해는 포기해야 돼요. 이해시키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수업하는데 이해까지 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초능력적인 강사를 26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업이 되면 이해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수험생들도 그걸 알아요. 내가 역사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사학과도 아닌데 나는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뭐 굳이 깊이 있는 내용까지 이해해가면서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난 저 선생님 좋아. 그러면서 이제 듣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까 전했지만 이게 기억 저장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단어만 머릿속에 조합해서 넣잖아요. 그럼 금방 휘발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지식은 금방 휘발돼요. 근데 이해가 돼 있으면 이 이해가 본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뇌에 잘 접착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픽스를 시켜 놓는다는 거죠. 잘 안 잊혀지게.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도 이 내용이 잘 안 잊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나서 외웠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70강짜리를 강의를 들으면 이제 수험생들이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할 때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 복습은 글을 읽으면서 본인이 어차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암기해야 끝나는 거니까, 그쵸? 공부라는 건 최종적으로 내용을 암기하셔야 끝나거든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해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제가 제 해커스 사이트 들어가면 제 메인 페이지에 어떻게 광고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이해가 암기가 되는 기적. 그게 제 메인 페이지 광고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기예요. 이해가 암기가 되지 않아요. 암기는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만 한다고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건 초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기적은 벌어지지 않아요. 외우셔야 돼요. 그럼 외우려면 이게 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왜?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복습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끊어지죠. 생각을 하게 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시간이 지체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시간 정도 걸린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도합해서 170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짱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복습하는 시간이 어떠질까요? 되게 빨라져요. 왜냐면 딱 이해가 됐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러고. 그리고 암기할 것만 딱딱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0시간이면 외워진다고 봅시다. 그럼 이것 도합해서 17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동률이에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수험생들이 보이는 것, 보이는 시간은 저 강의 수예요. 그렇죠? 저 습은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학습 능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저게 5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70시간, 80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 다르니까. 개인마다 역량이 다르니까. 근데 이것만 항상 수험생들은 얘기하세요. 이것도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짱짱하게 돼 있고 이해가 느슨하게 돼 있으면 습을 할 때 어떤 거냐. 그럼 제 강의의 목표는 뭐냐. 학을 늘려 습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얘기가 사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습의 시간이 줄어드네. 이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잘 한번 해봅시다. 저는 여기에다 신경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소홀하지 말게 잘 해주시면 돼요. 각자 맡은 저기가 달라요. 역할이. 그러니까 저는 미친 듯이 이거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습 미친 듯이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니까 올인원 정근대사 2개월, 올인원 근현대사 2개월, 시대별 연결고리 파악하고 주요 사건 타임라인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랭크 노트인데 우리 교재가 지금 이거 좀 잠깐 보여줄게요. 우리 수험생분. 감독님 이거 잡히시죠? 이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2025년 시험 대비 버전이에요. 근데 2026년 시험 대비 버전은 7월 초에 나와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로 듣든 아니면 또 작년 교재 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교재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이 교재는. 뒤에 이제 이어지는 교재들은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바뀌는데 이 교재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여기 보시면 올인원 블랭크 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인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뭐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하고 심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2개월, 심화 2개월 이렇게 안 하고 한국사는 그냥 기본 심화를 묶어서 그냥 시대별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4개월이에요. 근데 기본이냐 심야냐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본반이 아니고 어떤 반이라고 불려질 거냐면 전근대사 반이에요.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근현대사 반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하고 오후에. 그럼 근현대사 반은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되면 들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매달 열려요. 강의는. 정근대사 반, 근현대사 반이 매달 열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 정근대사 듣고 근현대사 그럼 오후에 또 들어도 됩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 뇌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학을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습의 시간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안배하시면서 들으면 좋으니까 2개월 동안에는 정근대사 들으시고 2개월 정도 근현대사 듣는 게 더 효율적이다. 블랭크라고 써 있잖아요.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 필기하시면서 어려움을 또 토로하세요. 아니 그냥 써놓지 왜 귀찮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블랭크가 많이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예전엔 블랭크가 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게시글에 막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너 때문에 건초염이 걸렸다. 뭐 약값을 물어내라 이 새끼야. 뭐 한의원에서 침 맞는다. 뭐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막 이러고 하여튼 그래서 블랭크 양을 좀 줄인 거거든요. 근데 블랭크를 왜 만들어 놓느냐? 이게 수업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채워져 있으면 자꾸 이게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수업이 이렇게 길게 진행되잖아요. 우리가 45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이런 강의가 아니에요. 대학교 수업 같이. 이게 한번 시작하면 1시간 넘게 수업이 진행되고 또 한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넘게 수업이 진행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흐트러져요. 근데 블랭크가 있으면 그걸 메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블랭크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수업 중간에 블랭크는 채우시면 돼요. 알겠죠? 수강하면서 블랭크를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연필로 블랭크를 채운 다음에 복습할 때 다시 볼펜으로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럼 본인이 고민해서 하시면 돼요. 뭐 처음부터 볼펜으로 하시든 처음에는 샤프나 연필로 해서 싹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답지도 있어요. 그 페이지 안에 답지인데 답지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못 읽게 돼 있어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답지가. 하여튼 본인이 하면서 그걸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좀 얘기 좀 할게요. 2개월 전근대사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전근대사를 잘 매핑해 볼 거예요. 중요한 건 전근대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전근대사를 매핑해 볼 거라는 말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매핑이라는 말이. 전근대사를 잘 매핑해 보자. 2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끝나면 근현대사 매핑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달로 보면 5, 6월에 전근대사, 7, 8월에 근현대사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 들어갈 것 같아요가 아니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짜시면 되고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 떠나셔도 돼요. 본인이 뭐 문제 풀고 이러셔도 되고 뭐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일단 현장에서 시작하신 거니까 여기까지 현장에서 좀 듣는 걸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듣다가 인강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루틴이 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이론 강의는 현강에서 끝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기출 매핑이 한 2개월 정도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월로 얘기하면 한 9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9월에 오픈이 안 되면 11월에 오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9월에 기출이 오픈이 안 되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거를 본인이 회독을 하시면 돼요. 기출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바로 기출 들어가는 것보다 좀 한 2개월 정도 다시 반복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계획을 짜시면 돼요. 열리면 듣고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9월에 기출이 안 열리고 11월에 열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사는 7월에 시작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영어랑 국어는 5월에 시작하는데 한국사는 7월에 시작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300제 매핑이라고 해서 이게 교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교재들로 그냥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 이후에 뭐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머리 복잡하니까 추후에 짜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릿속에 뭐만 넣어놓으면 되냐면 요거 앞에 요것만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걱정까지 미리 땡겨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론 수업 잘 듣겠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출은 어떡하지? 이거나 잘하세요. 문제풀이 어떡할까? 이거나 잘하세요.
자, 마무리 좀 해봅시다. 제가 이 사진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시시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죠. 신이죠, 신.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는 신인데 이 시시포스가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아요. 근데 제우스에게 받은 형벌이 뭐냐면 이 돌을요 산에까지 계속 올려요. 근데 산 꼭대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돌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돌이 건너편으로 또 떨어져요.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가면 일로 또 떨어져요. 그리고 얘가 또 올려요. 그럼 얘가 일로 또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돌이. 근데 제우스가 이 시시포스에게 형벌을 준 거예요. 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힘들겠어요. 이 돌을 끌어올리면. 이 밑에 보세요. 얼마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쭉 끙끙 대고 올라가면 정상에 딱 올라가면 이 돌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또 떨어져요. 그럼 또 내려가서 또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우스가 이 친구한테 형벌을 이렇게 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무슨 형벌이라고 하냐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반복 형벌이라고 해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러면 왜 제우스는 이 시시포스에게 반복이라는 형벌을 줬을까?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시시포스가 되게 교활해요. 교활이라는 뜻 알죠? 그러니까 남을 막 자꾸 이렇게 사기치려고 그러고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돈 벌려고 그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도 안 투자하고 그냥 운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잘해서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거 해서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 어떻게 잘 사놓으면 돈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교활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하죠. 근데 이 시시포스가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반복이라는 형벌을 준 거예요.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활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건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공부하다와 동의어는 반복하다다. 교활함, 영민함 이런 걸로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거칠게 말하면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해본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스킬을 잘 연구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시간을 맷돌에다 갈듯이 앉아가지고 갈고 있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수험 생활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한능검하고 공무원 한국사하고 왜 다르냐? 뭐 문제 유형은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근데 왜 다르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평가 방식 자체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화를 봤는데 80점이 넘잖아요. 그럼 1급을 줘요. 70점이 넘으면 2급을 주고 60점이 넘으면 3급을 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1급을 받으려면. 뭐 80점 넘는 게 쉽든 어렵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80점 넘으면 1급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맞고 1급을 받든 80점 맞고 1급 받든 똑같이 1급이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어떠냐? 상대평가 방식이에요. 그 절대평가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능검은 절대평가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공무원 한국사는 상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국가직에서 3,500명을 뽑기로 했다. 그럼 3,50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럼 잘 생각해보자. 국가직에서 3,500명을 뽑아요. 2026년에.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공채가 3,500명이에요. 전체 전 직렬 따져서. 그럼 3,5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물론 직렬별로 하면 이제 변수가 많은데 하여튼 그냥 3,500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3,500명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국사 점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점일 것 같아요? 다 100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3,501등을 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깝게. 그러니까 16만이 응시를 해서 내가 16만 등을 해서 떨어지든 3,501등을 해서 떨어지든 그냥 둘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아깝게 떨어지고 얘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 양반은 아깝게 떨어진 거죠. 이 양반은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이것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한능검의 그 절대평가 방식과 공무원 한국사의 상대평가 방식의 공부 방법이 왜 달라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공부하는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거칠게 표현해 봅시다. 더. 자, 우리 친구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실수로 90점을 맞았어요. 공무원 한국사를. 근데 우리 친구분께서도 열심히 해서 100점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해도가 부족해서 60점을 맞았어요. 이 친구는 90점 맞고 이 친구는 60점 맞고. 그러면 한능검 기준으로 보면 이 친구는 1급이고 이 친구는 3급이 돼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둘이 같은 점수예요. 왜요? 얘기해 보세요. 이분은 60점이고 이분은 90점인데 왜 같은 점수예요? 어차피 떨어져요. 둘 다 떨어진다고요. 어차피.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막 공인중개사 보면 나중에 보면 뭐 평균 60점 그래서 막 과목들끼리 막 점수도 빌려주고 그래요. 얘가 낮으면 얘한테 좀 구워주고 막 그래서 평균만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한국사에서 뭐 90점 나왔다 그럼 떨어져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 어떻게 90점을 만데 떨어져요? 떨어져요. 뭘 왜 떨어져요? 제가 붙이고 뭐 떨어뜨리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떨어져요. 그냥. 그게 이제 공부 방법이나 계획을 세울 때 좀 예민하게 작용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한능검도 뭐 이렇고 뭐는데 한능검 공부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다 잘못된 정보예요. 한 문제도 안 틀리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 한국사는 뭐가 문제냐면 한능검 같은 경우는 출제 비중이 좀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사, 뭐 신분제도, 그 다음에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은 출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한능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버려버려요. 아니면 확 줄여서 하든지. 왜냐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틀려도 돼요. 한두 문제 틀리는 거야 일도 아닌데 뭐. 틀려도 돼요. 한 대여섯 문제씩 틀려도 1급인데 뭐.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한국사는 한 문제를 틀리면 이게 완전히 생사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배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의 숫자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능검보다. 훨씬 늘어난다. 자, 이게 한능검과 공무원 한국사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랫동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합격 비법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합격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실천하면 합격한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밑에 층에 있는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자고. 합격 비법 세 가지. 자, 첫 번째, 잘 자야 돼요. 잠을. 이거를 자꾸 줄이려고 하면서 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정말 답답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부는 시간과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집중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10시간 했는데 나는 5시간을 해도 저 친구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집중력이 높아지는지 알죠. 뭘 해야 돼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안 자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사람들 체질에 따라서 뭐 요즘에 보면 뭐 숏 슬리퍼라고 해서 조금 적게 자도 컨디션이 회복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분들이에요. 적어도 7시간 이상 자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학원에 오셔서 안 주무세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잘 드셔야 돼요. 삼각김밥, 컵라면 이런 걸로 자꾸 이게 끼니를 때우시면 시간이 장기화되면 힘들어요.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감기 한번 걸리면 수험생들은 막 일주일씩 날아가요. 그리고 그 컨디션 루틴 회복하는데 또 일주일 걸리고 막 한 달씩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잘 자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존감과 관련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공격하기 없게 해요. 자기 공격하면 이 힘든 수험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격하는 제일 심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어저께 외웠는데 왜 까먹지 자꾸? 이렇게 자기를 자꾸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수험생활이라는 건 힘든 생활이니까 남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자기가 의연하게 막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싸우면서 이기겠습니까? 저는 거의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세 개 정리해 봅시다. 잠 잘 자기, 잘 먹기, 그 다음에 자기 공격하지 않기. 그리고 자기 공격하지 않은 거에서 더 넘어가면 자기 칭찬해 주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기. 요 세 개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전략 전술의 측면인데 전술적인 측면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략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자기 공격하지 않기는 전략이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내일 수업 시작 전에 학원에서는 데일리 테스트라는 걸 봅니다. 그 데일리 테스트를 한 문제도 안 틀리도록 하는 거. 그게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일리 테스트를 봤는데 내가 한두 문제 틀렸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확 받아야 돼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좋지 않겠지만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점심 먹는데 막 점심밥이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데일리 테스트를 10문제를 봤는데 5문제를 틀렸어. 근데 막 밥맛이 너무 좋아. 어우 씨발 배고파 막 이러면서 막 먹어. 이거는 좀 힘드세요. 약간의 긴장, 약간의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추동력이 생겨요. 자기를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보는데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로 얘기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잘 보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데일리 테스트 잘 보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합격하세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근데 보통 데일리 테스트가 8시 40분 정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9시 땡치면 학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인강 들으세요. 어차피 불합격해요. 8시 40분에 데일리 테스트를 보면 수험생은 몇 시에 나와야 돼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등원 시간이 7시 40분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수업할 것도 보고 또 어저께 수업한 것도 보고 그리고 수업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하죠. 아마 보시게 되겠지만 오늘도 금요일인데 제가 언제 몇 시에 출근했냐면 제가 여기 딱 도착하는 시간이 7시예요. 참고로 제 집이 저쪽 경기도 분당입니다. 그럼 제가 7시에 딱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알겠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근데 저보다 늦게 나와요, 수험생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그런 공부도 다 있어요? 9시에 수업인데 9시에 나오는 수험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붙을 것 같아요? 지금 2025년 그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평균 경쟁률이? 알고 계세요? 26대 1이에요. 그럼 여기서 뚝 잘라보면 여기서 한 4, 5명 붙는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 4,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9시에 수업인데 9시에 나와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자기 생각이지. 어떻게 붙어요, 그런 사람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일찍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업 시간에 안 졸고 그렇게 하셔야 붙죠. 자, 좀 얘기가 장황해졌는데 일단 굵직굵직한 것들은 어떤 건지 전달이 됐으리라고 봅니다.